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로드에서 출판된 정재현 작가님의 한 권으로 끝내는 자존감 블렌딩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타인과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대생활에서 나를 좋은 브랜드화해서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가는 생활이 아닌 오히려 타인과의 생활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20대 80 법칙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나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핵심 고객 20%로서 이들이 매출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아닌 VIP 20%인 셈인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좋은 인상, 좋은 사람, 즉 나를 브랜드화시키는 것은 내 전체를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20%만 채우면, 변화시키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작은 실천 방법 중 나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느 특정 부분만 달라진다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을 주변인들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 방법을 내가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실천하고 적용하면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한 권으로 끝내는 자존감 블렌딩 기술 정재현. 프롤로그.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피곤하게 살지 말자고. 당신은 어떤 동물인가요? 나는 강아지였다. 사람 냄새가 나고 소리만 들려도 반가워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달리는, 그리곤 손을 핥고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며 요리조리 눈 마주치고 꼬리 흔들기 바쁜. 하지만 아쉽게도 나의 강아지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소심하고 적잖이 눈치 보며 때로는 위축되어 있는 같은 강아지라도 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강아지였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같은 반 친구들은 꽤나 다양한 동물성을 지니고 있었다. 묻어난 곰 같은데 돌아보면 여우 같은 친구, 알맹이는 자그마하면서 커다랗고 화려한 날개로 덩치를 키우는 공작 같은 친구, 목표가 생기면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달려드는, 하지만 의리 하나는 최고이던 사나운 사자 같은 친구. 정말이지 친구들은 하나도 똑같지 않았고 제각기 타인의 기억에 남는 본인만의 모습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었다. 어릴 적 나는 그들과 상반되는 나의 동물성을 아쉬워했고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강아지 어린 시절은 타인의 시선에 지배받으며 지나갔다. 초등학교 2학년 나의 생일 파티, 엄마가 만들어준 노래방 자리에서는 주인공인 나의 생일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 낑낑대며 숨었다. 좋아하는 노래를 예약해놓고도 마이크를 잡지 못해서 나는 부르지 못했고 친구들의 노래에 박수만 쳐댄 모습이 얼마나 스스로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사실 나는 노래 부르는 것도 춤추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어떤 날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 하차벨을 누르면 소리를 듣고 모두가 날 쳐다볼까 부끄러워 누군가가 눌러주길 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행여나 아무도 누르지 않을 때면 한두 정거장을 지나쳐 내려 걸어가기도 했다.
소심한 성격이 변할 때도 되었는데 강아지 정재현의 낑낑거림은 계속되었다. 낯선 사람이 오면 무서워서 낑낑대는 강아지처럼 나 역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혹시 학창시절 전학을 해본 이들은 어떤 기억으로 저 단어가 남아있는가? 전학은 소심한 나에게는 모든 환경이 통째로 바뀐다는 무서운 통보였다. 조금이나마 적응할 때쯤이면 익숙한 환경이 변해버리는 현실이 정말 두려웠다. 그런데 한 번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통보를 나는 무려 5번이나 받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서 꼭꼭 숨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다. 요즘 말로 아싸의 길 문턱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내가 바라는 곰이나 여우 또는 공작이나 사자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특색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나와 같은 강아지의 모습을 띤 친구였다. 오히려 발을 헛디디고 물에 빠졌다 나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나보다 더 안쓰러운 강아지의 모습이었다. 강아지 같은 그의 모습을 보자니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친구에게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다가가고 싶어 손을 내밀었지만 친구는 그런 나를 두려워했다. 다가가면 뒷걸음치고 낑낑대는 친구를 보며 그간 나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일까? 그때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지만 준비가 된 나와 달리 강아지 친구는 아직도 떨고 있었다. 그를 대신해서 그토록 두려워하던 사람과 먼저 부대끼기 시작했다. 내가 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뛰기를 바라면서 계속 혼자 뛰었다. 뛰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다. 다시 강아지 친구에게 다가가 나의 변화를 말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강아지 친구는 기어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같은 트랙을 달렸다. 2마리의 강아지는 여전히 함께 달리고 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와 친구의 동물성이 뚜렷해졌고 우리의 강아지 모습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우리를 봤을 때 강아지를 떠올린다. 그것도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꼬리를 흔들 줄도 아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예전에 위축된 물에 빠진 강아지와는 상반되는 강아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브랜딩이란 바로 이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 그것으로 나를 다시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나? 내가 곰이나 여우 또는 공작이나 사자가 아닌 강아지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당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당신을 떠올리면 그 이미지가 어울릴 수 있도록 행동하고 스스로를 가꾸어라. 성인이 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했던 우리가 고객과 마주하는 직원으로 대인관계를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마냥 신기하게 바라본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우여곡절이 있는 삶을 살아가거나 막연하게 환경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만이 동기부여가 되는 나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딱히 큰 변화가 없는 평범하고 지극히 무던한 삶을 보내는 이들은 자신의 성장을 가두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를 거듭했던 나,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 머물러 있던 친구, 둘 모두가 성장한 것처럼 어쩌면 환경보다는 성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더 이상 피곤하게 살지 말자. SNS 속에서 보던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음료와 예쁜 케이크 한 조각을 시켜둔 채 카페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누군가의 흉을 본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직장 동료로부터 뼈 때리는 상처를 준 친구,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처음 보는 사람까지,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도 말한다. 커피향에 취해 안주거리처럼 여기저기 들쑤시며
얘기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때로는 흉을 볼 수도 있고 상대를 위해 맞장구 칠 수도 있다.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거짓이 아닌 한도에 한해서 똑똑하게 말한다. 단지 정신건강을 위해 믿음직한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끔씩 적당히 말하고 풀어나가는 정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매번 사람 관계에서 나 혼자만의 진심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는 제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신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바라본다. 그렇다면 사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는 모습도 점차 변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나 과도한 흉이나 욕으로 풀 수만은 없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나게 욕하고 돌아왔을 때 나도 모르는 괜한 찝찝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분위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오버했거나 딱히 가깝지도 않은 상대에 대한 욕을 했을 때 그렇다. 이러한 대화는 스트레스가 풀리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게 될 뿐이며 대화 후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만 하다. 옛날이면 결혼을 하고 여자는 조신하게 집에서 가족이나 이웃 정도만 한정적으로 만나며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도모했을 것이고 남자는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던 시대에 바깥일에 치여 업무관계에 놓여있는 똑같은 사람들만 반복해서 만나는 정체된 인간관계를 이어나갔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가? 남녀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워라밸을 추구하다 보니 여유 시간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뒤섞여 시간을 보낸다. 다른 예로 퇴근 후 자기 개발을 위해 가입한 독서 모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고 집으로 가는 길 반찬 가게에 들러 장조림을 샀다. 이 가게 사장님은 나와 대화 코드가 잘 맞아 갈 때마다 수다 떨게 된다. 집 앞 현관문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쪽지를 보고 경비실에 들렀고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건네며 잠시 안부를 나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끝이 아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오늘 하루 중 세상 심각했던 이야기나 시시콜콜한 사적인 여담을 전화통화로 주고받기 시작한다. 어떤가? 평범한 하루 일과를 묘사했는데도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하루하루가 괴로움과 고통을 오고 가지 않을까? 게다가 다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카페로 나가 뒷담화를 시작하고 실컷 욕하고서는 이유 모를 찝찝함에 몸과 마음의 피곤함을 또 느낀다. 그야말로 메비우스의 띠에서 놀아나는 꼴이다. 이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기술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열해 놓았다. 사람들을 대하기 어려워하고 사람 관계에서 길을 헤맸던 나의 이야기를 토대로 담은 것이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서로 간에 따뜻한 온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고 싶어 매년 365일 중 단 며칠만을 제외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 보냈다. 그 결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사람들에게 있어 자리매김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스케줄은 사람들로 꽉꽉 차 있다. 누구는 나를 최고로 대단하다며 호평하고 또 다른 누구는 여유 없이 빡빡하게 산다며 내려놓길 권장한다.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똑같다. 지금의 나는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 즉, 내 옆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란 것이다. 아마도 글을 읽는 당신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니? 나의 말을 의아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 당신은 대인관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며 나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다.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피곤하게 살지 말자고. 우리가 대인관계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움이 되고자 실제 사례, 노하우를 숨김없이 담았다. 어차피 사람과 사람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가. 사람 관계가 스트레스로 다가와 피곤함을 만들지 않고 당신의 삶에 엔도르핀이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야말로 당신은 현대사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좋은 징검다리로 남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저자 정재현. 갑과 을을 뒤바꾸는 사과법. 그대로 받아들여라.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대표는 요식업계의 1등 강자로 같은 업에 뛰어든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의 레시피를 대가 없이 전수하고 물 건너 외국에서 가져온 조리기구를 선물하는 따뜻한 백 대표가 TV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게 점주들을 대상으로 소리칠 때가 있다. 그래도 방송이라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지만 결국 나였어도 똑같았을 것 같다. 백 대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하나같이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수많은 실패로부터 거듭 성공해낸 레시피를 전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습하지 않거나 알려준 방법대로 하지 않아 맛이 달라진다. 그 때문에 SNS에서 숱한 부정적인 평을 볼 수 있다. 역시 방송은 믿을 게 못 된다. 맛이 없다. 맛은 변한 것 같다.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다. 메뉴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예전보다 덜 들어간 것 같다. 사장들은 믿고 맡겼던 터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고 사장들의 태도에 백 대표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맛이 변했대요. 아니요, 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먹어봐도 너무 매워요. 맨 처음에 이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도 이랬어요. 저는 변한 거 없이 똑같습니다, 대표님. 잘못한 기색 하나 없는 사장들을 보고 당혹함을 표출하지 못하고 두세 번 참던 백 대표는 결국 불같이 화를 낸다.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등 돌리게 만드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이라 생각되었다. 반대로 해석하자면 나에게 화가 나 등 돌린 사람도 내가 사과만 잘하면 결국엔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싶다. 개인적으로 손님과 백 대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장님들은 굳이 백 대표님이 도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을 담은 사과를 건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만 남을 뿐이다.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원한다면 애초부터 자신의 좋지 않은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처리, 생활 습관, 성격, 인성, 말투, 표정. 그 어떤 것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어려울 것이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 마음속 외침이 분명히 방해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합리화에 젖어 사는 나보다 어쩌면 상대가 더 정확하게 나를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내려놓은 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나를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 나의 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가 되자. 솔직하게 처음부터 돈 욕심이 나서 원가를 절감해보고자 재료나 조리법을 변경했다. 하지만 맛이 없다고 하는 손님들의 평이 있다고 하니 마음을 다시 잡고 바로잡아 보겠다고 본인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장에게 백종원이 화를 냈을 리 없다. 특히나 백종원은 몰라서 실수를 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다.
솔직함을 드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 백종원과 사장님의 관계처럼 나를 도우려 했던 사람마저 실망감을 안고 이제는 기대조차 않는다. 자신의 자존심 하나로 인해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백종원의 솔루션 기회를 놓치다니. 질타를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장님들의 모습에 손님들마저 실망하고 발길을 끊어버린다. 이토록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거짓말할 바에 솔직하게 말하고 얻어맞자. 용서는 언제까지나 솔직한 사람에게만 있다. 거짓은 용서가 될 수 없다. 책임 없는 사과는 거짓말과 같다.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가 도무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간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자. 당신이 모르는 사이 상대는 당신에게 신뢰를 잃었을 수 있다.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게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로 잠시 짚고 넘어가 보자. 뜨거운 태양이 쬐는 더운 날이었다. 땀을 흠뻑 흘리면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간다. 이 예쁜 마을의 사람들은 하하호호 서로의 안부 인사를 물었다. 혼자 마을 언덕에서 양을 치며 휴식을 취하던 소년이 언덕 밑을 바라보며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을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달려왔다. 그렇지만 늑대는 없었고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고 소년을 혼내었다. 소년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잘못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 다시 나른해진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소리 질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의 목소리에 언덕까지 무기를 들고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화를 내었고 거짓말한 소년은 잘못을 빌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소년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세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얼굴이 시뻘겋게 화가 난 동네 사람들에게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잘못했어요. 제 거짓말로 헛수고를 하게 해서 죄송해요. 정말 이러지 않을게요. 세 번째 잘못에 대한 용서를 재차 빌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가 이전과 사뭇 달랐다. 그들은 두 번 다시는 소년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다. 공교롭게도 얼마 후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은 외쳤다. 마을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소년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고 소년의 외침은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마저 했다. 그 사이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고 소년은 죽은 양들을 바라보며 후회했다. 이전에 소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책임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었고 용서해주지 않은 것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한 행동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번만은 용서해줄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품어주었다. 하지만 이번은 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깨졌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버려 양들이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때 장난을 멈췄더라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흔히 겪는 실수 중 하나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써가며 잘못을 빌고도 뒤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용서를 구하는 사과는 진심이 담겨졌을 때 책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상대방으로부터 용서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하기 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사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에게 잘못을 빌었으나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진심까지 매도당할 때가 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후에는 몇 번이고 주의하여 반복하지 말자.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과를 거짓으로 한 것과 같다. 애초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이전에 스스로와 먼저 약속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사과는 패배가 아니다. 미안해.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대인관계 컨설팅 수업을 진행할 때면 빠짐없이 듣는 질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사과의 말 한마디면 바뀌었을 상황을, 상대와 나의 관계를, 상대에게 비칠 나의 모습을, 때로는 나의 진심 어린 사과가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과를 우리는 참으로 어렵게만 느낀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잘못임의 명백한 사실과 결과로 드러나면 기꺼이 사과하려 한다. 문제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던 태도나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과이다. 이럴 때 우리가 아는 자존심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다. 막상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목구멍에서 탁 막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책을 쓰는 동안 동생이 집안일을 거들어주기도 했다. 동생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는 집안일.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빨래인 듯하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은색 옷과 흰 옷을 함께 돌려버려 색이 변해 입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는 나도 속상해서 화가 난다. 색깔은 구분하자고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랬다. 연한 아이보리 색상의 블라우스를 구매했는데 서비스로 검은색 기본티가 따라왔다. 2개의 옷을 받은 기쁨은 잠시. 새 옷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다. 곧이어 빨래를 돌리기 위해 세탁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어느새 동생이 싹 다 세탁한 뒤 건조대에 옷을 넣는 것이다. 설마 같이 돌리진 않았겠지 하며 동생이 세탁기에서 꺼내온 옷을 보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역시나 분류하지 않은 채 세탁했고 결국 아이보리 블라우스에는 검은색이 군데군데 물들어 있었다. 서비스로 받은 옷 때문에 새 옷을 입지 못하게 생겼다니 참으로 우픈 해프닝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소 언짢아진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제는 동생의 태도였다. 오히려 옷을 보고 넋이 나간 나에게 동생은 왜 세탁바구니에 색을 구별하지 않았냐며 사과 대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렸다. 그런 동생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생은 속이 상한 나를 두고 그 상태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동생은 사실 나에게 미안했을 것이다.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 사과하기를 망설였고 되레 화를 낸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동생이 나에게 언니 미안해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상황은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 바쁘다고 도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고마워. 그런데 다음에는 꼭 흰색과 검은색은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또 이렇게 옷을 버리게 되는 아까운 일이 생기니까. 충분히 훈훈한 마무리를 그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옷보다 동생의 도움이 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 동생을 원망하며 불편한 마음에 잠을 청했다. 그때 동생은 사과 초보자였다. 보통 이들은 사과를 패배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상대에게 사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사과하게? 내가 틀렸어. 내가 졌네. 를 외치며 스스로 사과의 브레이크를 밟는다. 실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그 상황이 손가락질 당하는 패배자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그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다. 또 다른 초보자들은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트러블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앙금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기억이 흐려지면서 감정이 무뎌질지언정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앙금을 풀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상대에게 사과를 시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 사과 초보자들은
매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사과하고 상황을 풀어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승자라도 된 양 자존심을 지킨다. 이런 사과 초보자들은 하루빨리 태도를 개선하자. 반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과에 능통한 사과 달인이다. 이들은 실수를 범하더라도 곧이어 사과하고 용서받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워할 틈 없이 속전속결로 이어지는 사과는 그들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이들 역시 딱히 특별한 비결을 통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고의든 실수든 문제가 발생하여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뿐이다. 우리 모두 솔직히 생각해보자. 용서를 구해야 할 때면 내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해? 라는 자존심의 외침이 있지 않나? 심지어 자존심을 세우지 말자 권하는 나조차도 그 상황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외침 때문에 사과하지 못한다면 나는 관계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과에 익숙해지려 항상 노력하며 살아간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할 때 상대는 나의 사과에 감사를 느끼고 관계는 이어지기 마련이다. 갑과 을을 뒤바꾸는 사과법은 갑이 되어라, 을이 되어라 식의 승전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 관계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갑자로서 책임을 지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빨래 사건 이후 사과의 중요성에 대해 종종 대화를 나눈다. 다시 강조하겠다. 사과는 절대 패배의 인정이 아니다. 지금부터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서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과를 제때의 타이밍에 해보자.